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1일이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선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 그리고 이웃나라의 탈출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4곳에선 영토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가 또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세계 이면에선 러시아 군 동원령이 가져온 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징집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또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어요. 네, 9월 21일에 대국민 연설을 하더니 예비군을 동원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예. 사실 올해 2월 24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특별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군 동원령을 내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러시아가 이제 병력 30만 명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사실 군 동원이라는 게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카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방부는 일단 예비군으로 동원이 가능한 자원이 2,5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 대통령령에 따라서 예비군 30여만 명을 소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예. 지금 이 동원령이 내려진 시점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8월 19일에 이제 남부 쪽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거고요. 네. 9월 6일에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을 하면서 하르키우에서 3,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병력 손실이 상당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물론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국방부는 이건 부분적인 동원이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동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2월에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원령은 내리지 않겠다,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예.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그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국이 동원령은 부분적이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지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발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표현도 지금 안 쓰게 하고 그렇습니다. 현지 특파원한테도 전쟁이라는 표현 못 쓰게 하고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서구 언론들은 한쪽의 전황만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거야? 사실 갈피를 좀 잘 못 잡겠어요. 그렇죠. 양측의 얘기가 굉장히 엇갈린 건 네. 사실인데요. 러시아 당국 쪽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9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는 6만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4만 9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자가 5,900여 명에 불과하다라고 러시아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5천, 그러니까 6천 명도 안 된다는 거죠. 사망자가. 하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러시아군도 5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고 9만 8천에서 11만 7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1만 명 정도의 사망자와 3만 명 수준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른데요. 너무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위성 관측이나 현장 비디오 수집 등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제 사상자를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 군이 8월 초까지 사망자 2만 명을 포함해서 7만에서 한 8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것 같다라고 지금 뉴욕타임스가 일단 서방 측의 입장을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거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서방 언론은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건 푸틴 대통령이 그만큼 다급해진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네. 한때 구소련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우크라이나 금방 점령할 거라고 그럼요.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점령한다고 했었죠. 근데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에서 사실은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네. 하고 러시아가 뭔가 밀리는 듯한 분위기인 네네.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이 지금
문제는 이 내치, 네. 이 힘을 어떻게 다독일까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1일에 이제 동원령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시위에 반대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2,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전국 32개 도시에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700여 명 이상이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지금 동원령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무덤으로는 갈 수 없다. 네. 그러면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 SNS에서는 경찰들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장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동원령을 내리긴 했는데 그 규모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푸틴 대통령 측은 30만 명을 동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12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를 지금 러시아 독립 매체들은 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원령 대상을 군복무를 마쳤거나 전투 경험이 있는 남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징집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을 봤더니 군 경험이 없거나 35세 이하인 징병 연령이 한참 지난 남성들도 소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많으면 제외해 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자녀를 가진 남성들에게도 징집 명령서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시민들의 분노는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에 반대했던 시위대 일부를 전선에 투입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대로 체포를 해서 바로 전선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도시운동가들 소수의 민족 공동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근데 징집 대상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23일에 금융, IT, 통신 분야의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전쟁에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어요. 예. 반면에 이제 대도시보다 저항이 덜한 지방, 소도시, 소수민족에 지금 동원이 편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소속인 사하자치공화국의 한 의원이 지금 우리 마을에서 주민이 300명인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서 남성 47명이 소집이 됐다.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죠. 예.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라면서 동원 대상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이제 몽골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이 있는데 부분 동원령이 내려진 지 불과 24시간 만에 3,000건 이상의 징집 통지서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네. 여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곳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군복무 경험이 없거나 40세가 넘은 남성들도 징집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원령으로 소집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투항을 하면 비밀을 보장하겠다라면서 항복을 촉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땅에서 전범으로 죽기보다는 동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보장해 줄 테니까 전투를 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투항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내놓은 겁니다. 러시아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는 예비군 동원될 수 있는 네. 나이대가 이렇게까지 40 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민방위쯤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이는 넘는데. 35세 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60세 가량의 남성도 징집 통지서를 지금 받아서 60세요? 네, 그래서 혼란이 굉장히 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건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겁니다.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네. 없는데 다른 국가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핀란드랑 조지아처럼 그 러시아인들이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인근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원이 가능한 연령대의 러시아 남성들이 지금 차와 비행기 등을 통해서 탈출하고 있는데 지금 핀란드 국경은 이제 러시아랑 국경을 굉장히 이제 1,300km 정도 맞대고 있거든요. 예. 이제 23일 하루에 500m가 넘는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넘어가려고요. 그래서 핀란드 국경을 이날 하루 통과한 러시아인이 7,000명을 넘었어요. 이게 전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입니다. 근데 21일에 동원령이 내려졌는데 벌써
23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 거니까 정말 네. 빨리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원령이 내려지자마자 한때는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를 향한 직항 항공권이 몇 배나 가격이 오르면서 매진이 되는 사태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 러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추가로 30일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몽골과의 국경 교차로에도 지금 탈출하려는 차량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탈출을 하면요. 네. 일종의 전쟁 난민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변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용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전쟁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폴란드가 수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는 러시아 난민을 수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어느 쪽은 찬성을 하지만 어느 쪽은 반대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유럽연합하고 프랑스, 독일은 도피자들도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니까 각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크렘린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EU가 개방성을 보여야 한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동원령 회피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일, 프랑스는 뭐 러시아 청년층이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 활동가들 또 푸틴 체제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런 국가들과 다르게 러시아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있죠.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러시아인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공동 방침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들 국가들이 이제 내놓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탈출하는 러시아인들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일단은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 안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탈출하도록 도우면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 전략적인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핀란드 정부도 이들 국가들이 막으니까 관광만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은 입국을 굉장히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회원국들이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각으로 26일에 이 영내로 들어오려는 러시아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좀 고민스럽겠는데요. 그렇죠. 입장은 네. 완벽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징집을 피해서 그러니까 네. 동원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폴란드나 발트 3국의 얘기는 푸틴 대통령의 지인들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네. 이제 전쟁 난민으로 피해서 가 있고요.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러시아인들하고 또 부딪히는 상황이 올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러시아 정부는 혹시 대책 같은 거 안 내놓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습니다.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동시에 내놓은 셈인데요. 지금 일단 그 채찍은 이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자발적으로 항복을 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역이나 전투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러시아 측 메시지를 감청한 내용을 근거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선에서 병사들의 후퇴나 탈영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독전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독전대가 뭐예요? 2차 대전 때 악명이 높았던 소련군 부대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병사들이 독일군에 맞서서 죽을 때까지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군의 뒤에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후퇴하거나 도망가는 아군을 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띄었던 그러니까 부대가 전쟁을 있어요. 독려하는 부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독전대에 희생된 소련군 병사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이걸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당근책으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동원 대상이 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을 좀 유예해줘라라고 대출기관에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동원 대상자들은 연체된 채무를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이제 입대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은 셈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에 입대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 발급을 신속하게 해주는 내용의 법안에도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워낙 러시아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 5년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군에 입대하면 이걸 1년으로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 중에 러시아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겨냥한 조치를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총알바지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러시아 당국은 징집 대상인 남성들이 아예 출국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막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독립 언론인 메두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이제 28일부터 출국 금지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모든 18세에서 27세 러시아인 남성은 징집병으로 1년간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국 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징집 대상 연령 남성들은 출국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탈출하는 걸 막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을 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남부하고 이제 네네. 동부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의 헤르손주, 자포리자주에서 지금 18세에서 35세 남성들의 이동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입대 통지를 받았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과 목격자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인이 강제로 징집이 되면 우크라이나인하고 우크라이나인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령지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서 숨거나 이동 금지령을 어기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스스로 팔을 부러뜨려서 이제 징집을 좀 피해보겠다는 네.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타타르족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징집 표적이 됐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 대부분 타타르인은 무슬림입니다. 크림반도 인구의 한 13%를 차지했는데 지금 이 중에 90%가 징집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보도를 내놨어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징집을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말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강제 징집을 하면 오히려 전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감청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앞서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에 징집된 우크라이나인 병사들이 전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휘관들이 명령을 거부하면 무기 없이 전장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는 이게 이제 감청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러시아군 점령지 4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 동원령을 피해달라. 같은 우크라이나인끼리 싸우게 하려는 러시아의 시도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동원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원한다고 하고 네. 러시아가 그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병사들을 뭐 많이 동원하는 거는 네. 전력에는 도움이 될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지만 네. 그게 궁극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면 전세를 당장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입장인데요. 일단 러시아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처음 침공할 때 투입한 병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제 2배로 증강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게 확전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이번 동원령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지지를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푸틴 대통령을 그동안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첸 공화국의 카디로프 수반인데 네. 이 카디로프 수반도 우리는 체첸군은 안 보낸다. 대신 러시아 경찰들을 전선으로 보내라.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병력을 전선으로 보내려면 무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의복, 병참 같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군사 훈련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부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는 일단 2주 동안 군사훈련을 시키고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대개 전선에서 이제 180일 정도 보내면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 전선에 나가 있는 러시아군이 많은 병사들이 200일 넘게 싸우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신규 병력을 2주 동안만 군사훈련을 시켜서 이 전선에 배치된 병사들을 다 교대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신규 병력으로 새로운
새로운 부대를 만들겠다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무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무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미 러시아 군대에는 전문 러시아인 그 부대가 있었고 용병이 있었고 그리고 죄수를 동원하기도 했고요. 민병대도 혼재돼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신병대대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게 되면 네. 과연 부대 간의 협력이나 이렇게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잘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신규 병력이 투입되면 일단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일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일단 최후의 벼랑 끝 정수를 쓰면서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우리가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푸틴의 성향으로 봤을 때 쓸 수도 있다. 네. 진짜 여기서 더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지금 올겨울에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 유럽 국가들이 돌아설 거다 이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체되어 있는 전선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정말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좀 걱정되는데요. 또 그나저나 지금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4개 주에서 실시 중인 합병투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병합의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투표긴 한데 사실상 공개투표입니다. 무장 군인을 투입해서 군인들이 집마다 방문해서 이 투표용지를 걷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에게 찬반 여부를 직접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플라스틱함에 전혀 종이를 접지 못하게 한 채 그냥 넣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러시아가 사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시행을 한 다음에 바로 합병을 강행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포리자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러시아 당국의 발표로는 93%의 찬성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빠르면 30일쯤에 이 합병 승인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이번 투표 사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먼저 이번 투표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노골적으로 협박해서 이뤄지는 사기 주민투표다. 법적인 효력이나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이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벌이는 조작 행위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은 이런 식으로 영토가 편입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제재안을 더 논의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러시아는 내년도 국방비를 40% 이상 증액했다고요? 그렇습니다. 5조 루블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워낙은 한 85조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초기 예산보다 43%를 증가해서 책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로 짠 국방 예산에는 병역 대상자 징집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이제 예비군 부분 동원령까지 선포하면서 추진력을 지금 다시 되찾으려고 러시아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방 예산안을 변경한 것도 이미 수많은 희생과 비용이 발생한 전쟁에 앞으로 더 많은 힘을 들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걱정입니다. 빨리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주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5450님이요. 오늘 주경야도 코너 들으시고 수잔 샤키야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귀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주권자라고 합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